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패널과 함께 탄핵 결론 내용과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11시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사적인 결정이 이뤄졌는데 다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근데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결정이 나올 거다.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거다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사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탄핵 요구 여론이 80%를 거의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네. 물론 이제 반대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반대 여론은 상대적으로 한 소수로 지표로서는 한 맥시멈 한 15%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와 같이 국민적인 그 압도적인 여론과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적 요구, 이 요구와 네. 또 헌법재판소의 엄중하고도 장시간에 걸친 법리적인 그 결정, 즉 법과 원칙에 의한 결정이 일치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더더욱이 전원일치 합의 판결이라는 것이 특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탄핵을 둘러싼 국론의 분열이나 또 국민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구체적인 이유를 짚어주시죠. 일단 그 헌법재판소에서요. 처음에 재판하면서 5가지 사유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중에 이제 마지막 사유가 이제 법률적 사유, 형법상의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 수사 중이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국회 소추인추에서 내지 않아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4가지가 남게 되거든요. 4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이 대통령에서 이제 권한남용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최순실 어떤 사적 이익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개입을 했다. 예. 그리고 인사기획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됐다는 그런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어떤 설립, 운영 전체를 보면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건 맞다. 근데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같이 공모해서 했다는 걸 다 인정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기업의 어떤 경영권 침해, 기업의 자율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위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정호성, 그렇게 김정은 전 차관.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수사 과정에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다 협조하게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으면서 증거인멸이랄지 이제 그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 수호할 어떤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헌법 위반에 아주 중대한 사유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결론에 이른 거죠. 예.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70대 남성이 집회 중에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탄핵 소추를 지금까지
90일 동안에 정말 예. 헌법재판소가 쉼 없이 달려왔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 예. 탄핵 어쨌든 간에 결과는 끝났습니다. 이번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 탄핵 인용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탄핵당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됐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사실 불행한 일이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실망 또 불신 또 손가락질 받고 또 국민들이 또 그 때문에 좌절하고 네. 그랬는데 그 원인이 정치인 개개인에게 다 있지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결국은 권력의 최정점인 최고 권력인 대통령부터 법치를 안 하고 법을 안 지키고 또 직권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권위주의적으로 이제 권력을 운용하고 이런 것이 밑으로 쫙 내려와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그 대통령의 행태를 뭐 통치 행위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왕적 대통령 의식을 은연중에 네.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용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고 하면서도 근데 이번에 이 심판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용납 안 된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고 국민 밑에 있다. 네.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결정의 중요한 원인이 대통령이 그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 그 탄핵의 중요한 이유다라는 건데 네. 대통령이 나는 법 위에 있다. 조금 법에 어긋나도 그 월권이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거는 뭐 용인돼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또 용인돼 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나간 폐단이라는 건 엄청 컸는데 이제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용납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져 버린 것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도 이제는 이게 기준이 됩니다. 예. 여기에 딱 걸리면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밑에 사람 어디 취직시켜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뭐 공무원을 이유 없이 파면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파면 이렇게 탄핵까지도 걸릴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아래에서 이제 다음 대통령들도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저 일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저는 민주주의 발전 또 우리 법치주의 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 가 있었는데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1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앞서서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소추 사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주문이 나오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게 공통적인 견해였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히 22분 걸렸습니다. 이전에 13년 전에 비해서 26분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그만큼 탄핵소추 13가지 사유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상보다. 주문이 나오던 순간에 세 분의 패널들도 각각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미리 예상하는 것이 한 40분 정도 걸릴 것이다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분 절반이 남짓한 그런 예상보다 그렇게 짧게 끝났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 사유가 그 어떤 그 사유보다도 명명백백하다, 즉 명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탄핵 22분간의 그 판결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역시 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명확하게 명쾌하게 수호된다라는 점을 22분 동안에 짧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우리 지금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적 대통령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재앙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아왔던 현행의 헌법에서조차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최종의 견제 수단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그런 그 탄핵 소추 사유의 과정, 그 이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안아져 왔던 뭐 예를 들어서 안창호 보수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안창호 재판관까지도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적폐 해소를 위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은 보수와 진보의 충돌과 대결이 아니라 법과 원칙, 상식과 비상식의 어떤 마무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정치적인 적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낡은 그 시스템과 적폐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고 이제 출발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헌재의 그 판결문은 새로운 국민 주권자임이 새롭게 확인됐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질서와 낡은 제도의 청산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문이 그야말로 새롭게 열리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에 굉장히 의외적인 건 맞습니다. 의외적인 건 맞는데 오늘 그 이정미 권한대행이 발표한 걸 보면 우리는 13개의 쟁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복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간결화시켰다. 그래서 그냥 사유에 있어서 이렇게 딱딱 뭉텅뭉텅해서 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소수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만장일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 또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간단 명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사익 추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태블릿 PC랄지 정호성의 어떤 휴대폰이랄지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랄지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 명백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반대의 증거를 낸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반대의 증거를 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왜 배척을 하고 그런 걸 해야겠지만 지금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부 다 주장, 이게 말만 하는 거 있지 뭐 그게 어떤 증거 전혀 갖추지 않기 때문에 소추인단 측에서 한 어떠한 탄핵 사유와 이게 양립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쟁점도 굉장히 간단해졌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증거 판단도 뭐 일방적으로 소추위원이 낸 것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태에게 길게 설명할 부분이 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이번 헌법의 역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오늘 결정이 헌법심판이 헌법 개정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로 실질적으로는 일부분 헌법 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헌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헌법 규정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은 헌법 규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권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헌법에는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미 감사위원 명단 다 만들어 가지고 감사원장한테 주면서 이대로 올리라고 하거든요. 다른 헌법기관에 있어서도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의 강요 국무위원 제청권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제청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 정해가지고 총리한테 주면 총리가 형식상으로 그냥 올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헌법 명문 규정에는 어긋나는데 관습적으로는 그게 다 그냥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그래 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거든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이제 축소하고 분권으로 가야 된다고 개헌 논의가 많은데 국민들이 국회를 안 믿기 때문에 니들이 무슨 개헌하냐 이러고 또 국회에서는 또 정파끼리 서로 또 불신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개헌이 안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린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종언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헌법에 없는 규정에 없는
그 일을 갖다 대통령이 통치 행위라든가 이런 초법적인 행위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위헌이고 그런 짓 하면은 대통령으로부터 그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걸 분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관습적으로 허용되던 위헌적인 그 행태들을 헌법재판소가 딱 잘라내서 실질적으로는 대왕직 대통령을 폐기하는 그 개헌의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현행 헌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 규정대로 준용을 하면 충분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견제를 받는 그런 대통령제로서의 작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세 분의 표정이 어떠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병헌 전 대표께서는 느긋하고 아주 밝은 표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밝은 표정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뭐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딱 읽히지는 않지만 뭐 복잡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안창호 재판관이 마지막에 보충 의견을 통해서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패습을 청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국론을 나눠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졌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전제를 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 이제 인용된 거는 인용된 거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세 분께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건 애국이거든요. 보수도 애국이고 진보도 애국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는 애국이고 진보는 매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네. 진보 입장에서는 진보는 애국이고 보수가 꼴통 매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국민이거나 간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자기들은 애국이고 저쪽 매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석구 변호사 같은 분이 오늘 이제 헌재 결정 나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통진당 심판할 때처럼 했으면은 기각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해서 인용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바라보는 그분이 대표하는 보수 세력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재판을 통진당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진당 세력 비슷하게 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았지 진영의 논리에서 봤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 정도가 보수로 분류되는 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기준에서 통진당도 해산시켰다고 본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통진당은 안 된다고 해서 해산시킨 건데 그 서석구 변호사 같은 분은 그런 애국보다도 재판관들 중에 9명 중 7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창호 재판관님 대표적으로 언론의 분류에 따르면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네, 지명도 됐고 보수로 네, 분류가 됐는데 네. 그런 말씀 애국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정미 재판관 이제 탄핵 심판 결정문 읽을 때 낭독할 때 이 이후에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의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온 국민이 보수든 진보든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이제 받아들이고 태극기도 촛불도 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앞으로 이제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요. 일단 이념에 대한 좀 혼돈이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친박이랄지 아니면 태극기 집회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쪽을 보수라고 치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보수라는 의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합리적인 어떤 이성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우익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홍준표 지사가 얘기할 때는 야당은 마치 다 진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좌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든 우리가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이념의 어떤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다 인정을 해야 하는데 경계할 부분이 있죠.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좌쪽에 있는 완전 좌익. 네.
가장 우측에 있는 우익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면에 있어서는 같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의견을 일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이 얘기를 할 때 뭐 국론이 양분되었다. 근데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처럼 양분은 아니고 여론조사에 보는 것처럼 한 8대 2, 뭐 7대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반대 세력도 포용을 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서 극우로 갔던가 극좌로 갔던 세력까지는 사실은 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론 화합이나 통합 자체는 결국 뭐 두 분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특히 잘 포용을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보듬어 가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이 이념적 그 색안경을 걷어치워라라는 경고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진보형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보적 그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단해서 보도가 마구 쏟아졌죠. 또 한편으로는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오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할 것으로 이렇게 뭐 예측하는 엉터리 예측들이 막 난무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 판결문은 일침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오히려 세월호 과정에서 대통령이 막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 못하고 성실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정치적 무능이 이 탄핵의 탄핵까지 사유는 아니다. 네. 갈 사유는 아니다 해서 그걸 인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그 지적도 있었고 네.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인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저는 굉장히 안창호 재판관의 그 화두가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소위 정치적인 폐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이 우선 이런 그런 이념적 색깔론에 빠져서 서로 편견과 이 소위 오해를 가지고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을 좀 이제는 그만 종식해야 된다라는 점과 함께 우리가 정치적 폐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습, 경제적 폐습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적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폐의 청산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이 청산의 대상이고 탄핵의 대상이다라는 걸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탄핵 정국에서 촛불 정국에서 대통령 1인에 대한 탄핵과 이른바 CNN에서 아웃이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아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그런 폐습과 폐단들을 확실하게 개혁하는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혁신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다가오는 네. 대선에서 조용하고 공정한 대선을 통해서 확실한 권력과 경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사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방금 전까지 화면이 나왔었는데 일부 과격한 모습도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친박단체 쪽에서는 탄핵은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석구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뭐 깔끔하게 승복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헌재 심판은 불복이 불가능한 단심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복할 경우 이후에 뭐 법적인 방법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법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재심이 되느냐 그 부분은 논쟁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심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어떠한 그 헌법 재판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데 이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랄지 아니면 뭐 탄핵 사유를 뭐 3-4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랄지 네. 예를 들어서 또 헌법 소원이랄지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30일 이내에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잘못 생각해서 30일을 지났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 이런 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구제 수단이 있지만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주장하는 절차 위배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 특히 뭐 8인 체제랄지 아니면 국회에서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랄지 뭐 그다음에 뭐 사실에 관한 어떤 심리관에 문제가 있다랄지 뭐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백하게 그거 자체는 절차 위배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기 때문에 이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네. 있다 하더라도 아마 각하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2014년도 통합진보당 때도 재심 청구했어요. 그런데 각하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만장일치,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2대 6으로 인용이 됐다고 하면 소수 의견 2명이 사실은 어떤 불법 명분을 줄 수 있겠지만 이제 8대 0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재판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랄지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 어떤 명분을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주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거에 대한 뭐 반대 측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러겠지만 일단 뭐 헌재에서 탄핵이 명백하게 그걸 또 8대 0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장외에 나가고 뭐 광장에 나가는 명분이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일단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관심은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관심이 근데 가는 게 이 네. 승복의 문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을 앞두고 모두가 다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국민 전원일치의 그 사실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승복해야죠. 탄핵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작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질 않고 오히려 헌재의 공정한 심리만 이야기를 해와서 마치 불복하듯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 오히려 탄핵 반대하는 이른바 친박 그 집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선동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줘왔거든요. 근데 이번 탄핵 판결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를 해준다면 또다시 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도 들어가 있는데 전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는 불명예 퇴진하는 그런 막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최소한의 그 품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승복하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친박 집회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 네. 그것이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면서 국민과 국가에 그동안 누와 폐를 끼친 것에 대한 작은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각 정당에서는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들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마다 좀 셈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오늘 뭐 팽목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게 발표가 됐습니까? 예. 공식적인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발표인지는 들어간 걸까요? 발표는 안 모르겠지만, 되는 예. 것. 비공개 일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을 제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예,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아까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보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던데요. 아니죠. 아직 그 대권 행보 팽목항 가는 것은 대권 행보는 네.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번 그 탄핵에서 그 인용의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그 모순과 그다음에 시스템의 그 미작동, 그 이른바 적폐죠. 네. 적폐이자 또 대통령의 국가 최고 지도자의 무능 이것이 겹쳐져서 가장 피해를 당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마 세월호 피해자가 우리가 네.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거기 그쪽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문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이제 그 탄핵 지금 뭐 당장에 이제 화가 나니까 탄핵을 반대해왔던 분들은 지금 불복 뭐 집회도 하고 또 이른바 약간 소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할복을 시도했다라는 소식도 네? 들어와 있어요. 할복 헌재 네, 앞에서 할복을 시도했다가는 소식도 들어가 왔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촛불 집회가 약 한 뭐 20여 차례 이상 네. 그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해오면서 수백만 명이 모였고 연인원 1,5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그 매주마다 촛불 집회를 해왔는데 단 한 건의 충돌이나 폭력 사태도 없이 참 혁명적으로 끝났거든요. 이것은 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민주적 역량을 세계에 그 보여준 사례이고 네.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역사를 국민들이 새로 알아새긴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탄핵의 찬성 입장이었던 반대 입장이었던 어찌됐든 승복을 통해서 네. 이제 그 나라가 좀 이렇게 안정을 잡고 오히려 이 탄핵이라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탄핵이냐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재등장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불확실한 점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신속하게 대선 준비를 통해서 황교안 총리 대행도 그 공정한 대선 관리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정치권들도 이런 국민들의 불안과 소위 위기감을 오히려 앞장서서 이제는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랑 그 바른정당 이제 일종의 이제 이전 새누리당의 지금 이 상황 이후의 대처, 예. 대선을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이냐 또 예.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 자유한국당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나눠지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그것이 이제 분수령이 됐고, 또 자유한국당의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열이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분들하고 나머지 탄핵에 찬성했던 56분들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56분의 탄핵 찬성했던 분들은 이 탄핵 결정이 다가오면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그중에 뭐 일부는 탄핵 그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정치적 발언을 또 행동을 같이 했고 오늘 결정 선고 이후에도 몇몇 분은 탄핵 무효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선과 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20몇 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하고 공존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바른정당은 그 탄핵 만약 기각되면은 의원직을 다 사퇴하기로까지 네.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은 본인들이 주도했던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뭐 이렇게 반기고 이럴 수 있는 또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제가 모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네.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온 국민이 같이 승복하고 또 화합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이제 고심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